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의 사람들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그 인과관계를 추론해 본 후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인핸스먼트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범죄율 그래프예요. 90년도를 기점으로 미국의 모든 범죄가 다 줄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스러운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 노력합니다. 가설을 세워보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감소다. 이게 지난 정부의 스탠스죠. 실업자가 촛불 들고 나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총기 취득 규정의 강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총을 살 때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센서십을 통해가지고 총기를 널리 퍼지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범죄자들은 총을 합법적인 경로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압권이었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 인간이 늙으면 힘이 없어서 범죄를 못 저지른다는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다 틀렸어요. 답은 뭐였냐 하면 어보션이었습니다. 낙태. 그로부터 20년 전에 미국이 낙태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편모 밑에서 자라서 향후에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애들이 안 태어난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씨를 말린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랑 비슷하냐 하면, 오, 너는 범죄자가 될 거야, 너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미리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true가 아니에요. 특히 교육계에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하지만 실제로 확률로 따진다면 미국의 할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흑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25세인 동네가 있어요. 25세가 이전에 죽습니다. 총을 맞거나 아니면 총질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런 디바이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만으로도 범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무려 20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 혹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통찰과 직관이라는 형태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이걸 하고 이 정부는 저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미스되면서 어떤 형태의 정책이 어떤 결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기도 이전에 다시 혼란이 생기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결정들과 결과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규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먼 나라 얘기고요.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추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힘드셨습니다. 우린 이제 별로 추석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삶을 보겠습니다. 달은 언제 보느냐? 전날 봅니다. 추석이 보름이지만 달을 보는 거는 14일 날 봐요. TV 특집은 전날 보고요. 음식은 당일날 먹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다음날 보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는 건 그 다음날, 여행도 다음날 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희가 데이터 통해서 이제 조망해 본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추석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보겠습니다. 추석 하면 생각나는 게 연휴, 명절, 음식 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엄마가 나와요. 왜 엄마가 나올까요? 엄마는 추석이 싫어요. 엄마가 싫은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석이고 두 번째가 설날이에요. 엄마 둘 다 싫습니다. 자, 보세요. 추석은 즐거울 것 같지만 부정감성어가 나옵니다. 이 중에 1등이 누구냐 하면 엄마예요. 엄마는 추석이 제일 싫어요. 더 싫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하면 취업준비생이 싫습니다. 취직서 만들면 물어보니까 취직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너무 재밌는 게 엄마는 명절이 싫어요. 그런데 아빠는 연휴가 싫습니다. 입장이 다른 거죠. 왜 엄마는 명절이 싫을까요? 엄마가 바라보는 명절은 엄마가 싫은 것들의 종합선물 세트예요. 시댁, 귀향, 설거지, 상차리기, 뭐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추석이 싫어요. 근데 엄마가 추석이 싫은 게 그날 싫은 게 아니라 무려 한 달 전부터 싫습니다. 이게 엄마의 그래프예요. 한 달 전에 엄마의 기분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업라이징 해요. 그리고 추석 전전날 폭발합니다. 왜 전전날인 줄 아십니까? 전날 시댁 가요. 그러니까 시댁 가기 전날이 남편과 둘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은 막 화를 내는 거죠. 문제는 남편은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화를 내고 나면 그때서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한 번 더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연휴의 마지막이라서 그날이 지나면 남편이 도망가요, 회사로.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진, 애프터샥이 무려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그런 이유로 와이프는 추석이 싫고 남편은 화난 와이프와 같이 있어야 하는 연휴가 싫은 거예요.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인풋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뭘 삽니다. 뭘 사냐 하면 명품이요. 그 다음에 패션 상품이요. 그 다음에 호텔 패키지요. 평상시에는 살 수 없었던 비일상성의 상품들을 구매합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한테 막 화를 냅니다.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당신 집안 얘기 뭐 얘기하다 보면 남편이 지쳐서 카드를 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카드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내 월급을 다 뺏긴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줄 게 없습니다. 혹은 줄 게 있지만 주면 안 됩니다. 주는 순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요. 어디서 난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못 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을 와이프가 버리고 자기 카드를 긋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힘든 나에게 이 정도의 사치는 당연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비합리적 소비를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엉뚱한 게 팔리는 거죠. 이게 결과일까요? 진짜 결과는 10월 달에 나옵니다. 이혼해요.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무려 11%나 올라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9월 달에 추석인데 10월 달에 이혼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주 후에 봅시다예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1개월 혹은 3개월 동안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 걸리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이미 9월 달에 한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10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혼의 이유는 뭐였냐 하면 그 전에 우리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굉장히 큰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남자분들은 추석 한 달 전부터 기어야 돼요. 일주일 전부터는 납작 엎드립니다. 진돗개 3이죠. 그 다음에 이틀 전에는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추석 끝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혼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자구책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못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밥해 먹고 노는 게 즐거웠죠. 그게 뭐죠? 페스티벌. 우리 얘기는 피스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에는 그걸 가지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밥을 다 먹습니다. 배고프지가 않아요. 근데 여성의 우리가 얘기하는 젠더 이퀄리티, 여건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서브하거나 아니면 희생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은 유교적 가치관이 들어있는데 내 현실은 현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걸 갈등을 못 이기는 게 이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추석을 없애고 놀러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전 폐륜아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하면 사회운동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현황 자체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전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혼이에요, 이혼. 이혼을 보겠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죠. 20대 이혼 사유는 재밌게 안 해주면, 30대는 밥을 해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40대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50대 이혼 사유가 뭐냐면 나도 갈래.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50대 이혼 사유입니다. 밖에 평생 놀다가 이제 퇴직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여보 그동안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같이 있을래. 그러면 이혼하자고 얘기합니다. 황혼 이혼이에요, 이게 바로. 60대 이혼 사유는 살이 닿으면 이혼하고요. 70대 이혼 사유가 뭐냐면 살아있으면 이혼합니다. 이때까지 살아남으면 이혼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남자 없어집니다. 남자 사라져요. 최근에 제가 가보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는 여자의 퍼센테이지가 늘어요. 특히 좋은 직장일수록. 제가 지난주에는 판사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단독 초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퍼센테이지가 30% 이상입니다. 근데 최근에 임용되는 친구들은 절반이에요. 이유가 여자들이 공부를 잘해요. 연수원 순위가 되게 높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판사 여자, 검사 여자, 변호사 여자, 피의자만 남자예요. 무서워지는 거죠. 성범죄는 사형 나옵니다.
미국도 지금 전체 칼리지 입학생의 60%가 여자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리,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디비전인데 저희 회사 직원의 전체 75%가 여자입니다. 면접 보면 남자들 다 떨어집니다. 생각이 없거나 말을 못하거나 둘 다거나. 그래서 이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머슬에 의한 인더스트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심지어 군대까지도 이제는 무인 폭격기가 폭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라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거나 혹은 결혼하거나 했다가 헤어지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여자가 18%, 남자가 31%. 남자가 2배를 더 일찍 죽어요. 이유는 섭생이에요, 섭생이.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TV 프로를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남자애가 태어나서 군대를 갔다가 나이 들어서 혼자 있다가 늙어서 혼자 있어요. 여자가 안 나와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밥을 해 먹어요. 먹방. 이유는 밥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너도 밥 못 먹는구나. 나도 못 먹는데 어떡하지? 우리끼리 해 먹으면 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조찬 회의가 되게 즐거우시죠? 여기 밥을 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현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고리 속에 들어있는 그 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회 살기가 쉬워집니다. 흐름이 보여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득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사람들로부터 측정하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왜 난리가 나는 거냐? 데이터가 거기 있어요. 인간이 만든 5,000년간의 데이터가 요즘 이틀마다 나옵니다. 5,000년간 그 역사 시대에 남긴 데이터가 하루면 절반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전화했죠, 문자 보냈죠, 웹서핑 했죠, 심지어 애니팡 점수까지 다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인가 멋진 일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 그러면 하루에 나오는 트위터가 1,000만 개예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정보를 터뜨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수많은 뭐 트위터 대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미디어가 파워를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미디어라는 것은 게이트키핑으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믿지도 않고 오히려 사인 간의 대화가 더 퍼져나가면서 공신력을 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투 더 피플이죠. 이런 내용들 보면 머리 아파집니다. 이거를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석해야지. 데이터가 그곳에 있으면 분석해야 돼. 그래서 애널리티컬 엑스퍼티즈가 필요해. 앞에 뭐가 붙습니까? 딥, 깊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10배 수인 데이터 리터레이트 매니저가 중요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교과서가 나빠서 서울대를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런 이유로 정보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일에 집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구리와 철강의 값은 움직이며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때 우리가 어떤 형태의 포션을 취해야 되는 건지, 셀인지 바인지, 그런 부분의 디시전 메이킹에 내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좀 더 안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이터에 분석하는 사람보다 그런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우리가 하는 일에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그게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골치 아프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형태의 데이터는 less than 10%, 10%가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각종 환율, 주가 이런 정보들은 10%가 안 되고 90%는 뭐냐 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 제가 글을 쓰면 그 글, 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 움직이면 동영상, 쓰나미의 어떤 압력들, 바람의 진동들, 때에 따라서는 다리 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90%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된 데이터는 10%가 안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큰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예요. 본 적이 없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상력에 비례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하면 사람들이 남긴 말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게 제 주업이에요. 어떤 형태의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 구글이 한 프로젝트예요. 제목은 프로젝트 M&M. M&M이 뭐냐면 이겁니다. 손에서는 안 녹고 입에서는 녹아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이거를 이제 덜 먹이는 운동을 한 거죠. 구글은 밥을 공짜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공계는 단순해요. 밥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급보다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을 그 회사의 복지로 내세워요. 근데 문제는 밥을 공짜로 주니까 얘네들이 많이 먹어요. 뚱뚱해지는 거죠. 뚱뚱해지면 아파요.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덜 먹이자 운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초콜릿은 감춥니다. 불투명한 곳에다가. 그 다음에 견과류는 투명한 유리에 넣어요. 그리고 소다수, 콜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1층에 넣습니다. 이거는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 그리고 물은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생수 소비를 50% 늘렸고 7주간 310만 칼로리를 줄였어요. 단순히 배열을 바꾸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넛지해 주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데이터 쓴 거냐면 일반 우리 직원들의 동선, 시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행동과학자를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우리 내부의 찬장의 위치를 바꾼 것뿐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사방에 써요. 우리가 안 쓸 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게 뭐 빅데이터 그러면 빅데이터 뭐 사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그 디파인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기법과 데이터를 쓸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고 또 빅데이터 툴을 사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운전면허도 없는 주제에 차를 사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람을 봐요. 이런 거죠. 이거는 휴가와 기온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기온이고요. 이거는 휴가라는 언급이에요. 여러분은 휴가를 언제 가십니까? 여름에 보통 가지요. 그러면 휴가를 가는 날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날짜보다는 오히려 이거였어요. 온도입니다. 피부로 온도를 느끼고 있다가 일정 온도가 되는 순간 머릿속에서 휴가가 털어놓으면 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을 치면 침을 흘리는 거예요. 조건반사 같은 거죠. 휴가 때 떠오르는 게 뭘까요? 휴가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비키니가 떠오릅니다. 왜 비키니가 떠오를까요? 지난 5년간 비키니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보시면 포털 서비스에도 연예인들의 비키니 입은 모습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쉴 새 없이. 왜 그런지에 대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도 20년간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옛날 사람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게 대부분 다 블라인드 데이트였어요.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확률 내봤더니 통계를 내봤더니 10번 미팅 나가면 한 번 마음에 드는 친구가 나옵니다. 확률이 낮아요. 굉장히. 알고 봤더니 그게 경제학의 이론이었어요. 뭐냐? 원래 공개 시장에는 좋은 재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후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미팅할래? 그러면 한다고 그래요. 날짜 잡을까? 이렇게 하면 왜 이러세요? 빨리 주세요. 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유는 나의 소중한 토요일을 폭탄과 함께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겠다는 거죠. 전체 사람들의 70%가 미팅을 하기 전에 상대편의 신상을 털고 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걔는 그런 거 안 해.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럼 안 나갈래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거죠. 걔가 페이스북 하는데 사진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 개 그림이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불안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모가 되게 중요해져요. 저희 때는 용모는 중요했지만 얘기하면 혼났습니다. 일단 나가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예뻐 보여요. 항상 이게 문제죠. 근데 요즘은 아예 안 만나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일종의 그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을 막 합니다. 우리 지난 10년간 성형을 막 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성형 시장의 25%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6배 성형을 더 많이 해요. 세계 사람들보다. 두 번째로는 얼굴이 다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강남역에 가보십시오. 거의 데자뷰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 관심이 얼굴이 아니라 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키니예요. 이걸 보고 누군가는 얘기하죠. 비키니가 떴구나. 그럼 앞으로 비키니 팔면 되겠네. 안 됩니다. 이미 G마켓 가보시면 2,000개 있어요. 파는 애들이. 이걸 보고 이건 말이야 지난 10몇 년 동안에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결합과 우리 사회의 외모 중심 문화가 만들어낸 바디 컨셔스한 마케팅 결과야 라고 얘기한다면 통찰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상을 보고 현상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들어있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그 현상을 발견한 사람들은 별로 밸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 때문에 대한 부분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비키니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비키니를 입고 다이어트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비키니를 입어야죠. 다이어트 선행해요. 기간은 2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겨요. 상대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3주면 포기합니다. 1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2주예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던진 거고 일반 대중이 선택한 것이 2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슬로건을 제가 7년 전에 바꿨어요. 저희 회사 슬로건은 Mining Minds예요. 저는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마이닝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적어요.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걸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작업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난 마른 여자가 좋아. 그럼 제 취향에 불과해요. 그럼 넌 그렇지 뭐. 우리 모두 그렇다면 미스 코리아가 마른 친구가 됩니다. 그게 뭐죠? 사회적 합의예요. 우리에는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주관적이라면 우리 소사이어티 내부에서의 합의는 객관적 주관이라고 칭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드는 순간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 큰일이야. 그런 얘기 하시죠.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의 주력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젊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늙은 겁니다. 근데 항상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직업이 마케터예요. 마케터는 사람은 뭐냐 하면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같은 마케터가 절대 안 보는 계층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50대 이상의 남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소비는 해요. 구매를 안 해요. 구매를. 무슨 얘기냐?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은 누가 사준 거냐고요? 와이프요. 아니면 백화점의 여직원.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는 구매자한테 파는 거지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남성복도 판매의 대상이 여자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백화점 가보시면 1층부터 5층까지가 여자 옷이고요. 남자 옷은 6층의 절반이에요. 나머지는 스포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거의 어떤 상황이냐면 축출내고 있어요. 이유는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못 돌봤죠.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이혼을 당하죠. 세 번째로는 애들은 이미 잊었죠. 네 번째로는 사회도 버립니다.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배제되는 남자들한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꾸 뭘 물건을 사세요.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회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케어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데이트는 언제 하십니까? 목금토요. 엄마한테 언제 전화할까요? 화수목에 전화합니다. 월요일날 바빠 전화 못해요. 아빠는요? 전화 안 해요. 아빠한테 전화 안 해요. 머릿속에 아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빠가 계속해서 늦게 들어갔죠. 집에 뭐 계속 술 마시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주말에 잤죠. 그러니까 아빠와 인터랙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애가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지난 5년간 내가 보여준 태도가 그런 애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잘해야지만 걔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그럼 irresponsible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일에는 카르마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자마자 진짜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하나하나의 미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나오셨지만 오늘 하나의 키워드를 잡으시면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을 60년 동안 조사한 조사가 있어요. 추적조사. 매년 물어본 거죠. 결론이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평생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밑바이 찬스 만난 사람이 나의 평생을 책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술 마시는 거는 목금토, 술 마시고 싶은 건 월화수. 생각이 행동보다 선행합니다. 노는 거는 토, 일, 월이죠. 그러니까 몸살은 일, 월, 화요. 놀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섭도록.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하거나 다시 각오를 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 안 좋은 거는 언제냐 하면 출근 직전이에요. 회사에 가야 되니까. 또 언제 안 좋습니까? 잠들기 전이에요. 이유가 뭐죠? 내일 또 회사에 가야 됩니다. 기분 좋은 건 점심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퇴근 직전에 격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제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보여드리면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대기업의 임원,
아니면 중견기업의 오너. 오너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회사인데 다 좋아요. 회사가 왜 즐겁습니까? 즐겁죠. 다 내 건데.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월요일 날은 기분이 최악이에요. 점점 기분이 좋아져서 금요일 날 정점을 찍고 토요일 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개그 콘서트의 마지막 음악을 들으면 화가 나요. 내일 또 회사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개콘이 밤 10시에 하는 겁니다. 내일 너는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미리 내 공연을 보여주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심지어 개그 프로까지도 여러분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찰과 배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녹여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욕망을 데이터로 읽는 거를 하는 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욕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데이터가 15억 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읽어봅니다. 아침에는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8시에는 지하철을 타요. 왜 그렇습니까? 버스는 늦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래서 회사 가서 멍청하게 있을지언정 일찍 갑니다. 그래서 원래 집 먼 애가 일찍 와요. 가까운 애 맨날 늦는 거죠. 8시에 지하철 타도 돼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역세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역세권 아파트는 언제나 비싸요. 한 1억쯤 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동네 원래 비싸. 아니면 거기 내면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나 더 자고 싶어. 15분이라도 거기에 5천만 원을 넣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이구 늦게 가면 또 팀장님이 난리치는데 두려워. 거기에 5천만 원을 넣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과 불안이 1억이라는 돈으로 환금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는 가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 상품은 10,000원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원가 7,000원. 원가가 7,000원이니까 적정 마진 붙여서 30%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원가가 1,000원일지라도 그들이 갖고 싶어하면 100만 원입니다. 원가가 1,000만 원일지라도 안 가고 싶어하면 500원에 팔아도 안 팔려요. 그런 이유로 원가를 낮추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것보다 욕망을 키우면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런 이유로 해야 될 것은 욕망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우리 젊은 세대의 인건비를 착취하여서 낮은 임금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열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전체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꾸 옛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니까요. 밤새 일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커피예요. 아침 9시에 한 잔, 오후 1시에 한 잔, 오후 4시에 한 잔 마십니다. 이 커피가 같은 커피인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아침 9시에 커피는 뭡니까? 이건 뭐냐면 모닝 커피예요. 이유는 어제 술을 먹었어요. 머리가 멍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페인을 넣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침도 못 얻어 먹었어요. 와이프가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속이 비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굉장히 그리디한 장기이기 때문에 전체 당의 70%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반드시 배가 고파야 돼요. 두 번째 커피는 뭡니까? 이건 뭐냐 하면 테이크아웃이에요. 그걸 들고 굳이 길을 걷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건 뭡니까? 그건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주류 사회에서 안 잘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위안을 얻은 다음에 밖에다 보여주는 제사의식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커피는 뭡니까? 이거는 오후 4시의 커피예요. 회사 근처에 후미진 카페, 잘 안 보이는 곳이죠. 은밀하게 앉아가지고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팀장님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커피숍을 한다면 아침 9시의 커피는 빌딩 주인과 합의를 해서 자판기를 팔아야 돼요. 오후 1시의 커피는 친구와 동업을 해서라도 무조건 번화가로 가야 되고 외국계 브랜드의 단가가 높을수록 좋아요. 오후 4시의 커피는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브랜드는 로컬 브랜드일지라도 일단 은폐가 가능한 으슥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커피가 다 같은 커피가 아니에요. 그 커피에 넣은 우리의 기대와 상징, 경험이라는 것이 그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면 커피라는 것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퇴직자들이 커피숍을 찾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커피는 500원의 원가에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냥 쓴 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구매자에게는 그것은 그 이상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간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는 실패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읽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지르는 거. 화장은 언제 고칠까요? 아침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밤 10시에 고쳐요. 저희가 데이터를 봤는데 밤 10시에 화장을 고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건가? 무섭게도 밤 10시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셀카요.
스스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다면 그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월요일 날은 화장을 일찍 합니다. 새벽같이. 이유는 막히니까요. 금요일 날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요. 이유가 뭐죠? 불타는 금요일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면. 하지만 데이터가 없다면 그런 아이디어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을 얻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합의하는 거예요. 이젠 데이터를 보셨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즉 전체의 합의를 위해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밥 먹고 잠자고 버스 타고 일하고 회의하고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게 다이어트 결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결심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이어트 결심은 밤 9시에 합니다. 저녁 다 먹고 후식까지 먹은 다음에 다이어트 고민합니다.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술은 언제 끊는 줄 아세요? 술은 아침에 끊습니다. 이유는 숙취 때문에. 뭐 다시 먹나 봐라 하는 거죠. 다음에 또 먹어요. 술은 밤에 끊어야 돼요. 다이어트는 아침에 결심해야 되고. 인간이 그냥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밤 10시에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식품 팔아보십시오. 무조건 팔립니다. 왜 팔릴까요? 죄책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퍼먹은 내한테 미안한 거죠. 탓대가 있어요. 사람을 보시고 그가 배고프면 밥을 주세요. 그가 졸리면 재우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팔고 싶으니까 우기는 거죠. 그때부터 사회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 소사이티를 보고 소사이티 디맨드가 올라오면 그때 제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R&D를 해가지고 별 필요도 없는 것을 우긴다면 처음에는 팔릴지 몰라도 그것이 유지되지 않아요. 즉 서스테이너블로서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주가를 예측합니다. 다우존스 지수값에 87% 맞췄어요. 저희가 실제로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의 정서만 기반으로 5개월 동안에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투자했는데 저희가 만든 펀드가 코스피 200보다 무려 수익률이 60%가 좋았어요. 기계가 나아요, 사람보다. 사람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계는 전체 국민들의 정서를 기반으로 투자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쓴 논문인데 Predicting National Suicide Numbers예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OECD 1등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합니다. 죽지 마. 다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긁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먹고 싶어, 자고 싶어, 사랑해, 기뻐해, 행복해, 그때 누굴 만났지, 뭘 먹었지, 이런 정보를 보다 보면 사회의 디맨드가 어디에 올라가 있고 그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빅데이터로 불리우는 겁니다. 저희가 한 9년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게 몇백 개 서버에 분산되어 있죠. 하지만 빅데이터는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넌 뭘 하고 있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면 그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순리대로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라고 폄하하거나 혹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트루 보이스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뭘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거르지 않는다면 순리대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쉬운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저는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한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젝트예요. 오늘의 그런 케이스는 이 약을 파는 겁니다. 이 약은 여러분은 이 약을 처음 보셨어요. 그런데 디자인도 별로 안 예쁘죠. 다 된대요. 부은데, 먹는데, 타박상, 벌레 무는데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 보는 친구는 언제나 본인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우기는 거죠. 이건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가게가 3평인데 다 잘한다고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이게 요즘 대학생들 자기소개서랑 똑같아요. 뭐 봉사활동 3회, 어학연수 6개월, 토익 850점, 학점 3.7 어쩌라고요. 그건 쓸 데가 없어요. 차라리 학점이 2.3, 바둑이 4단 그럼 씁니다. 하나 잘하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의 꿈이 모호하기 때문에 준비를 이상하게 해요. 스파스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고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순간 10년 이내에 퇴직해서 통닭집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 한 칼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마케팅, 상품 기획 똑같아요. 빼는 겁니다. 넣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선진국을 벤치마크 했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올리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지금은 오히려 빼는 겁니다. 빼보겠습니다. 상비약은 소화제, 감기약, 항생제 해서 연고순이에요. 여러분 집에 약병 열면 나오는 겁니다. 자, 갑니다. 붓기는 약을 바르잖아요. 부으면 다이어트, 경락, 부으면 호박을 먹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마케팅은 자살행위예요. 두 번째, 타박상. 이건 좋았지만 이게 OTC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명은 올리지 않아요. 세 번째, 벌레 물린 듯. 네 번째가 뭐였냐? 멍이었어요, 멍. 그런데 멍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니요, 없진 않았어요. 제가 빅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 합쳐도 무섭게도 계란의 3분의 1이었어요. 소고기보다 못합니다. 이 회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경쟁이 누군데 그랬더니 얘를 얘기하더라고요. 얘네 경쟁이라고. 웬걸? 데이터를 봤더니 이걸 안 쓰고 사람들은 이걸 굴리고 있었어요. 계란을. 이 회사가 신생기업이냐? 창립 72주년이요. 제가 늘 대기업 가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업력이 길수록 파괴적 혁신은 불가능해요. 이유는 아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거 안 돼. 내가 해봤거든 5년 전에.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쉴 새 없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이가 든 매니저들이 언제나 하는 것은 본인의 실패 사례를 얘기해줘요. 쉴 새 없이. 그래서 기업들이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인커리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안 돼, 안 돼. 근데 원래 안 되니까 신제품이에요. 됐으면 이미 팔았다고요. 그런 이유로 데이터로 깨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계란은 팔이 아파요. 맨날 물어보는 게 멍 뺀 계란 먹어도 돼요? 막 물어봅니다. 답이 멍을 흡수한 계란이기에 식용을 그만이다 올라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이렇게 써요. 소고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고기는 비싸요. ROI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하나만 해요. 뭐만요? 멍만이요. 다 버렸어요. 왜요? 어차피 안 팔려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어차피 안 팔려요. 그래서 우리 애가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하죠. 내가 보기에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고 우리의 그거 피리 하나 불어. 그거면 돼요.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해봤자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걔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효용을 먼저 알리는 겁니다. 자, 갑니다. 멍만 가요. 멍을 봤더니 계란과 찜질 사이에 이게 나왔어요. 가리다. 뭘 가리는 거지? 가리더라고요. 화장품으로. 우린 타겟이 애들이었어요. 넘어진 멍이 드니까. 하지만 애들은 약을 안 바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곧 넘어져요. 금방. 그런데 어른들은 멍이 들면 가립니다. 이유는 가정폭력을 연상합니다. 남편이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가리더라고요. 마켓에 이동시켰죠? 마켓 사이즈가 4배로 늘었어요. 자, 여자가 쓸 거니까 예쁘게 만들었어요. 파우치를 만들고 핸드백에 넣고 그 다음에 광고는 여성지에 했습니다. 이게 겨울에 안 팔립니다.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걸로 팔았어요. 성형. 겨울엔 성형을 많이 합니다. 1번, 덧나지 않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2번, 학교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세탁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그런데 성형을 하면 멍이 듭니다. 시퍼렇게. 그래서 성형용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계란과 소고기가. 바꾸자마자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비수기에는 무려 4배를 팔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1년을 팔았는데 총 매출이 300%가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경쟁대회에서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그 니즈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그거를 찾아서 발굴해주는 일만 하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산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보면 일상 속에 그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단, 제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을 잘 파는 것이에요. 안 좋은 제품 잘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요. 그들은 오래 안 팔아요. 3개월 팔고 이동합니다. 왜 그렇죠? 소비자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잘 파는 건 불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0원 받았으면 그걸 산 사람이 15,000원 이상 기뻐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옵니다. 안 그러면 또 안 와요. 한 번 오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식당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하세요. 어이구 그 집 남나 몰라? 그럼 또 갑니다. 이유는 내가 그 게임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프라이스보다 내가 얻게 되는 베니핏이 크면 반복되는 것이고 그게 작으면 반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직장은 세칭 대부분 그런 걸 무시합니다. 어떤 겁니까? 왜 기름은 1리터에 1985원입니까? 왜 핸드폰은 한 달에 6만 5천 원인가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업은 경쟁자한테 가봤자 차이가 없어요. 이 집이나 비슷해요. 1985, 87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의 값은 세금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래, 그건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늘 월급 받아왔어요. 월급 그냥 꽂히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다가 퇴직하는 순간 돈을 버는 법을 안 배웠거든요. 마치 동물원 속에 들어있는 사자처럼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장수요. 옛날에는 퇴직 후에 10년 이내에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필요 없어요, 노후가. 지금은 거의 100살까지 살고요. 퇴직 시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문제죠. 퇴직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50세에 그만두면 무려 50년이나 직업 없이 살아야 돼요. 끔찍한 거죠.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재정의 33%를 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죠.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이미 겪은 나라가 누구냐면 북구 유럽이었고 지금 네덜란드는 안락사가 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레이트가 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런 이유로 본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오히려 좋은 직장보다 험한 직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 조직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먼저 뭘 봐야 되냐 하면 전체 대중이 어떠한 욕망과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스템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기 시작한 거죠. 더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거실의 풍경입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TV를 켭니다. 뭐 이유도 없어요. 요즘 이거 안 합니다. 뭐 하시죠? 바로 핸드폰을 꺼내요. 즉시 머리맡에 있는. 두 번째, 아빠는 자주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왜요? 아빠는 방이 없어요. 안방은 아빠께 아니에요. 엄마 거지. 자,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면 제가 더 심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직업이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직업이에요. 자,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흩어집니다. 왜냐? 아빠는 이따금씩 들어오는 주제에 가당치도 않게 잔소리까지 해요. 문제가 뭐냐면 아빠는 아직도 본인이 가족의 일원일 거라는 그런 희망을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이따금씩 본 다음에 막 버깅하는 거죠. 너 요즘 뭐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한 두 번 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안방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전략적 유충지인 거실에 또아리를 틀어요. 위치는 어디냐? 소파요. 손에 뭐가 들고 있죠? 리모컨이에요. 왜냐하면 리모컨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애들과 엄마가 보고 싶다는 프로를 애써 안 보여줍니다. 나도 드라마가 좋지만 무조건 뉴스 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나. 왜죠? 내가 가진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아빠가 모르고 있느냐? 몰라요, 실제로. 아빠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현재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애들의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공짜로. 그런 이유로 아빠는 슬픈 짐승처럼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관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빠가 거기 있을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10년간 애들이랑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통 주제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거죠. 이걸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로 텔레비전 만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만들 때 인치나 화소나 두께 같은 거 보는 거 같죠? 기술 같은 거.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걸 다 해도 중국산 텔레비전이 우리나라 거보다 500달러가 싸요. 왠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비싸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박스콘에 노동자의 숫자가 120만 명이에요. 한 회사에. 그 회사 안에 경찰만 5천 명 있습니다. 그 회사랑 한국 기업이랑 컴피팅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인건비가 끝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보다 이기려면 TV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TV는 어디 있습니까? TV는 거실에 있어요. 1번,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프로어가 견디지 못해서 집은 조그매져요. 그런데 삼성과 LG는 TV를 크게 만들어요. 크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가청거리가 나오는 곳이 거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TV는 거실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거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를 키우는 게 TV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TV를 만들고 싶으면
거실을 봐요. 거실을 보고 싶으면 집을 보지요. 집을 보고 싶으면 인생을 봅니다. 저는 인생을 봐요. 그게 저희가 한 프로젝트예요. 무섭죠?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TV는 TV가 아니에요. TV는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하면 중국 기업과 프라이스로 싸워야 돼요. 프라이스로 싸우면 우린 져요. 그런 이유로 그 이상의 부가적인 형태의 밸류를 주기 위해서라면 물성을 넘어간 사람들의 엠파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죠. 이것도 옛날 TV입니다. 옛날의 TV가 뭐였냐? 집에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저녁 때 우연히 혹은 습관적으로 보는 게 TV였어요. 지금은요. 길에서 봐요. 길에서. 이 길은 뭡니까? 너 그거 봤니? 아, 못 봤는데. 봐봐.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거.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이런 것들이에요. 더 이상 TV가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합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보냐 하면 TV를 여기서 봅니다. 자쿠지. 걔네들은 야외 욕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누워서 보는 게 취미예요. 한국 사람 어디서 봅니까? 한국 사람 본방사수 막 뛰어가요. 집에 TV 보러. 이유가 뭐죠? TV를 봐야지만 내일 회사에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왕따 안 당하려면. 그래서 TV를 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국가별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TV를 왜 보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글로벌리 이해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TV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500가 아니라 $1000 줘주더라도 팔리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혼을 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즘 나오는 게 이거죠. 빅데이터. 날씨 좋을 때 사더라. 계절이 여름일 때 사더만 명동이 최고다 이런 것들. 소용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명동 땅값은 이미 비싸요. 뭘 봐야 됩니까? 이 밑을 봐야 돼요. Underlying reason. 왜 450만이나 혼자 살고 있는 건지, 단독 가구제신가? 그들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지, 혼자 살아요. 그들은 어떠한 피어 프레셔,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지, 이 친구들은 친척 만나는 게 두려워요. 친척 만나면 맨날 얘기합니다.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그런 얘기 듣는 거죠. 기분이 어떻죠? 기분 나빠요. 어떠한 욕망을 가집니까? 이 친구들은 추석 때 집에 안 가고 태국 갑니다. 가봐야 욕먹는데 뭐. 그래가지고 야근한다고 하고 태국에 가가지고 3박 4일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행 비행기표의 매출의 증가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런 이유로 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애의 성적이 낮아요.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이유를 알아야죠. 애들의 학생 시절에 어떤 교우관계가 안 좋은 건지, 애가 눈이 나쁜 건지, 아니면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를 알아야지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what을 보는 것이 아니라 why를 보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라는 것은.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일이에요. 이 점은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배려와 관찰이 없으면 데이터가 안 보여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가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위로 보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다면 사업은 저절로 돼요. 그런 이유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그것이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국가나 혹은 가정까지도 좋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